엠퍼시가 문제다론가 엠퍼시가 중요하다론 1950년대 엠퍼시의 정의를 훑어보다가 심리학자 볼 블룸의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블룸은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엠퍼시는 선이 아니라 엠퍼시 반대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 책의 원제는 Against the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직역한 엠퍼시에 맞서 이성적인 자비에 대한 옹호론 정도일까?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동정적인 엠퍼시와 관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폴 블룸은 감정적인 엠퍼시와 인지적인 엠퍼시의 차이를 논하며 둘 중에 더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엠퍼시라고 지적했다. 감정적으로 대상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1950년대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타인에게 자신을 투사하는 것은 진짜 엠퍼시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맥이 닿는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을 상상하면 범인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SNS에 떠들고 용의자들을 호송하는 차량에 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도 냉정하게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이 되어본다면 당사자들은 불행한 사건을 잊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자꾸 사건이 뉴스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해자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는 것은 자신의 상상과 분노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겠다며 실은 자기 신발을 신고 타인의 영역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꼴이다. 하지만 폴 블룸은 누군가의 신발을 신어보는 일 자체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스포트라이트와 비슷하다. 결함이 있는 백신을 맞고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어린이 한 명을 보고 백신 접종 중지를 외친다면 백신으로 살릴 수 있는 다른 어린이 수십 명을 속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폴 블룸은 이때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공감하는 일은 없으리라. 통계적인 수치에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숫자는 신발을 신지 않기에 없는 신발을 신을 수 없으며 인간은 아는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 하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저널리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엠퍼시야말로 지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즈 2015년 1월 24일자의 엠퍼시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기사는 엠퍼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사로 유명해졌다. 크리스토프는 미국의 엠퍼시 갭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복잡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자 호소했다. 빈곤에 빠진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면 빈곤은 자기 책임이다라거나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빈곤한 사람이 일정 수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은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비뚤어진 인식을 알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배려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에게 엠퍼시란 각자의 인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폴 블룸은 엠퍼시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는 일이 몇몇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탓에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 방해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주장 같지만 방향성을 일부분 공유하고 있다. 벗어나서 넓히 다루는 지점이 겹치기 때문이다. 엠퍼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시키고자 말한다. 한편 엠퍼시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상을 한정시키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히자라고 말한다. 벗어나서 넓히다. 이 말은 앞으로 엠퍼시를 사고할 때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리라. 거울 뉴런 이야기, 벗어나서 넓히다라는 말처럼 엠퍼시에 관한 논의도 심리학이나 문화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뇌과학 분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난 20년 동안의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의 발견이 엠퍼시 논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원숭이의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존재하는 뇌 부위에 전극을 꺼내서 실험한 결과 연구자가 손에 무언가를 쥐는 작업을 본 원숭이는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뇌에서 무언가를 쥐라고 명령하는 신경 반응을 보였다. 눈으로 본 동작을 뇌에서 거울처럼 재현한 것이다. 켄키의 대학 의학부 무라타 아키라 전 교수는
거울 이론 발견 당시의 신경과학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읽는 뇌 기능을 발견했다며 이에 주목했으며 미국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이 거울 이론의 발견은 심리학 뇌과학 분야에서 DNA의 발견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와이어드 일본 기사에 따르면 거울 이론을 발견한 파르마 대학 연구팀이 이끈 과학자 자코모 리철라티는 2014년 7월 유럽 신경과학회 포럼에서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타자 이해의 기제에 있는 정신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리철라티는 거울 뉴런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바에 앉아있는 남성을 예로 들었다. 바에 있는 남성이 맥주잔을 손에 든다. 그가 맥주잔으로 무엇을 할지는 잔을 든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의 행동 이해도 거울 뉴런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행위를 보면은 뇌에서 거울 뉴런이 공명하여서 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 기사에서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거울 뉴런 시스템은 주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동일화하여 감정이입을 진행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체험하거나 모방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내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보며 자신도 유사하게 행동한다면 인간은 좋든 싫든 타인의 신발을 신는 뇌를 가졌다는 뜻이 된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내가 거울 이론으로 서로를 모방하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다. 미러링 빅볼의 제자인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뇌의 미러링의 자극을 받아 대뇌 부연계의 감정 전체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공감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우선 부모되는 가까운 존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흉내내며 MBC를 보양시킨다는 것이다. 만약에 뇌에서 미러링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 수가 적으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앞니를 내다보는 힘을 기르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거울 뉴런이야말로 엠퍼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공범의 배신의 저자 폴 글럼은 거울 뉴런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거울 뉴런에는 원숭이가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자기 신체를 움직여서 사물을 드러내고 설득하게 만드는 기능은 있지만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않는 신경 시스템이므로 인간의 공유한 능력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폴 글럼은 거울 뉴런의 기능이 타인이 나와 같다고 가정하는 지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간파했다.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이 제각기 다름으로 설령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붙인 사람을 보며 자기까지 아픈 느낌이 든다고 느껴도 어디쯤 본인은 평소 프로레슬링 같은 걸 해서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사람을 보며 자기마저 행복해졌다고 해도 먹고 있는 본인은 차라리 치즈 케이크가 더 맛있을 거라고 불만을 갖지 있을지도 모른다. 남에게 바라는 일과 타인에게 남에게 바라는 일은 분명히 다르므로 그것이 늘 일치한다고 믿을 때 갖가지 불행이 일어난다는 고찰은 확실히 옳다. 제 멋대로 피해자 대신에 범인에게 복수를 간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일에 타인과 내가 같다고 가정한 결과로 한다면 거울 이루는 타인의 신발을 신기는 그냥 타인에게 억지로 내 신발을 신기는 결과를 넣을 수도 있다. 남의 행위를 흉내내는 내 기능이 과연 엠퍼시와 관련이 있는지 다 안다는 생각이 타인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